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2025년 4월 독일 교통 인프라 전문가 엘레나는 안성휴게소에서 소떡소떡한 꼬챙이를 들고 멈춰 섰습니다. 38세,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자 EU 인프라 혁신 자문위원. 그녀에게 휴게소란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가 본 건 달랐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지붕, 정원처럼 꾸며진 조경,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 한 그릇의 맛. 엘레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라는 걸요. 바로 그 순간 유럽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현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처음 경험한 독일 전문가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그릇의 소떡소떡이 그녀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EU 전체의 정책 논의로까지 이어진 과정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스템과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엘레나는 한국 휴게소에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소떡소떡 한 그릇이 왜 그녀를 감동시켰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엘레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블루머입니다. 38세, 독일에서 교통 인프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EU 인프라 혁신 자문위원이라는 거창한 직함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저 도로와 휴게소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하고요. 실용주의자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휴게소란 단순히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도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슈테판이 아시아 고속도로 인프라 비교 분석, 대상국 목록을 정리하던 중 한국이라는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체코에 있다는 것, 조선업으로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몇 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고속도로 인프라라니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이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슈테판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를 찍은 실사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넓은 주차장, 지붕 위에 빼곡히 설치된 태양광 패널, 정원처럼 꾸며진 조경. 이게 정말 휴게소란 말인가요? 독일의 아우토반 휴게소는 대부분 주차장과 건물 하나로 끝납니다. 실용적이죠. 하지만 이 사진 속 공간은 달랐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관광지 아니냐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포맷 자체가 다르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배치, 주차 동선의 구조, 건물 외관의 디자인.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확인 없이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요. 사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직접 가보겠다고 했죠. 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엄마가 한국에 다녀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큰아이인 루카스가 물었죠. 한국이 어디냐고요? 저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옆에 있는 나라고 엄마가 거기 도로를 조사하러 간다고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약속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했죠. 그렇게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정차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정차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독일에서 유럽에서 수십 년간 휴게소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도 머물고 싶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어요. 효율적인가, 청결한가, 안전한가를 따졌을 뿐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가, 즐거운가, 다시 오고 싶은가를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컨설턴트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러 가는 것 같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휴게소가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예상했는데 자동 입국 심사 게이트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으니 몇 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독일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찾으러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이 좋네요. 공항 안내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터치스크린 안내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눌러봤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죠. 공항철도 표를 사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무인 발매기 앞에 섰더니 화면이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됐고 신용카드를 대니까 바로 표가 나왔어요. 저는 그 표를 들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좌석 위 전광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음 역과 도착 시간이 표시됐고 환승 정보까지 나왔죠. 핸드폰을 꺼내니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공항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당연하다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이게 기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경로를 안내했고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도착했어요. 요금은 카드로 결제했죠. 택시 뒷자리에 붙어있는 태블릿에서 관광 정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기술을 과시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편하라고 쓰는구나.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부터 호텔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 다국어 안내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무료 와이파이. 이 모든 게 한국에서는 기본값이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제공이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술은 이렇게 적용돼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렌터카 업체로 갔습니다. 전기차를 예약해뒀거든요. 직원은 차량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내비게이션 사용법도 알려줬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영어 설정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는 거리가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독일에서 타던 전기차와 비슷했지만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길 저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신호등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있었고 횡단보도는 넓고 깨끗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됐고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신호 대기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기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용자 중심 설계구나. 예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였어요. 내일은 드디어 고속도로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를 직접 볼 수 있겠죠.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는데 휴게소는 과연 어떨까요? 사진 속 그 공간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러 휴게소를 방문할 계획이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곧 고속도로 진입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줄였죠. 독일 아우토반은 톨게이트가 없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정차해서 요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차는 감속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작동했고 저는 그냥 통과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도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었죠. 저는 백미러로 톨게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냥 지나온 거였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효율성의 극치였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앞쪽 50km 구간의 속도, 사고 정보, 공사 구간까지 한눈에 보였죠.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정보가 정확했어요. 전광판에 정체라고 나온 구간은 실제로 차가 막혔고 원활하다고 나온 구간은 정말 빨랐죠.
몇 킬로미터를 더 가자 또 다른 전광판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소 정보였어요. 다음 휴게소까지의 거리, 그리고 주차 가능 대수까지 표시됐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 가능 대수요? 실시간으로요? 이건 일본에서도 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곧바로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고서에 꼭 포함시켜야겠다고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는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성휴게소라는 곳이었죠.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표지판이 보였어요. 화장실 혼잡도, 주차구역 안내, 전기차 충전소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차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동선이 꼬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첫눈에 들어온 건 지붕이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죠.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 휴게소는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태양광 패널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건물로 걸어가면서 저는 조경을 살폈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벤치가 놓여 있었죠. 휴게소가 아니라 공원 같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공간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식당, 편의점, 수면실, 샤워실. 시설 목록이 길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수면실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휴게소의 수면실이요?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자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간이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담요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였죠. 저는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잘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의 리듬에 기반해 인프라를 설계한다고요.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 공간의 효율성과 쾌적함,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이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벽면에는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한쪽에는 관광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홍보관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책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성의 역사와 명소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입구에는 실시간 혼잡도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 70%, 여자 화장실 50%.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을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비누, 휴지, 핸드드라이어 모두 갖춰져 있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충전기가 10대 이상 설치되어 있었어요. 독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휴게소마다 이렇게 많은 충전기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차를 충전소에 연결했죠. 화면에 충전 시간과 예상 비용이 표시됐고 결제는 카드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간단했어요. 충전하는 동안 시간이 있어서 저는 건물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죠. 저는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에서 이런 여유를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한국의 휴게소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서적 여유, 공공성이 결합된 공간이었죠.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정원과 벤치는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마음을,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는 공공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가로 갔어요. 복도를 따라 여러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죠. 한식, 분식, 일식, 중식.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작은 부스였죠.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스 위 간판에는 소떡소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떡소떡?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 옆에 섰습니다. 앞에서는 직원이 꼬챙이에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끼우고 있었어요. 그걸 철판에 굽고 소스를 발라 손님에게 건네주었죠. 간단한 과정이었지만 손놀림이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고 기본 소떡소떡을 주문했어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조리를 시작했죠. 소시지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고 떡도 함께 구워졌습니다. 달콤한 소스 냄새가 퍼졌어요. 몇 분 후 따끈한 소떡소떡 한 꼬챙이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고속도로 음식이 왜 이래요? 소시지의 감칠맛, 떡의 쫄깃함, 소스의 달콤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온도도 완벽했어요. 너무 뜨겁지도 식지도 않았죠. 저는 두 번째 한 입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어요. 정밀하게 설계된 음식이었습니다. 조리 시간, 온도, 맛의 균형 모두 계산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도로 위의 스트레스를 후각과 미각으로 치료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환대였던 거죠. 음식이 단순한 배고픔 해결을 넘어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떡소떡을 다 먹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먹은 게 뭐였을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 아우토반 휴게소에서는 대부분 소시지나 샌드위치를 팔죠. 맛이 없진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소떡소떡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었죠.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대감과 만족감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담긴 음식이구나. 메뉴판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소떡소떡 외에도 회오리 감자, 어묵, 버터, 옥수수 같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모두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죠. 저는 회오리 감자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감자를 나선형으로 자르고 기름에 튀기고 조미료를 뿌려 건네줬어요. 황금빛 감자가 꼬챙이에 길게 꿰어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조미료의 짭조름한 맛이 감자의 고소함과 잘 어울렸죠. 저는 걸으면서 먹었습니다. 이 음식도 완벽했어요. 온도, 식감, 맛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다니 놀라웠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누가 개발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제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휴게소 음식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서적 공공급식에 가깝다고요. 빠르게 제공되지만 정성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맛으로 기능을 넘어선 공간, 음식이 한국 시스템의 핵심 일부라는 걸 실감했죠. 다음 날 저는 다른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금강휴게소였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죠. 하지만 메뉴가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들이 더해져 있었어요. 저는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천안의 명물이라고 했죠. 따뜻한 호두과자를 베어 물자 속에서 달콤한 앙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휴게소의 진짜 힘은 음식에 있다고요. 음식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행복감을 주고 추억을 만들고 다시 오고 싶게 만들죠.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음식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였습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저는 한 가족을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테이블에 앉아 소떡소떡과 어묵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떡을 베어 물었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휴게소의 본질이구나. 가족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요. 저도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루카스와 미아가 여기 왔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소떡소떡을 먹으면서 신기했을 테고 회오리 감자를 보면서 환호했겠죠. 저는 다음에 아이들과 꼭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관광이 아니라 진짜 가족 여행으로요. 휴게소를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정원, 주차장, 그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쉬는 사람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이었어요. 완벽하게 설계된 사람 중심의 시스템.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 한 그릇의 맛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요. 며칠간 여러 휴게소를 방문하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휴게소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기본 구조는 같았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었죠. 어떤 곳은 지역 농산물 직판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어떤 곳은 전망대가 있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어요. 모든 휴게소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휴게소 로비에서 저는 키오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휴게소 시설 안내와 함께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청결도, 친절도, 음식 맛, 시설 만족도 같은 항목들이 있었죠. 사용자들이 직접 평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운영에 반영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지난달 만족도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청결도 98%, 음식 맛 95%. 높은 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항도 적혀 있었죠. 주차장 확장, 수유실 추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하고 있었죠. 이게 진짜 사용자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간이 침대 10개 정도가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거죠. 담요는 깨끗하게 접혀 있었고 작은 사물함도 있었어요. 저는 한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매트리스가 생각보다 푹신했어요.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료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유럽이라면 이런 시설은 유료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안내문을 읽었어요. 사용 시간은 30분, 수건과 샴푸가 제공된다고 적혀 있었죠. 이것도 소액의 비용만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었어요.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씻고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요. 어린이 놀이방도 들어가 봤습니다. 밝고 안전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미끄럼틀, 블록, 인형 같은 장난감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었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여기 맡기고 잠깐 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조용한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간단한 의자와 방석이 놓여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죠. 마음을 가다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사람의 리듬에 기반해 인프라를 설계한다고요. 사람들이 쉬고 자고 씻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놀고 음식을 먹는 모든 행위를 고려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용자 중심 철학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노을을 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휴게소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름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가득 자료와 사진 그리고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사온 선물을 보고 기뻐했죠. 루카스에게는 태권도 인형을, 미아에게는 한복 모양 열쇠고리를 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보고서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주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시아 고속도로 인프라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해야 했죠.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세 나라를 비교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신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담아야 했거든요. 톨게이트 자동화율, 실시간 교통정보 정확도, 휴게소 시설 다양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률, 사용자 만족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휴게소 부분에서 저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종합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정의했죠. 음식, 쇼핑, 휴식, 충전, 정보, 문화가 모두 통합된 공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용자 중심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브뤼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한국 휴게소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정원, 키오스크, 수면실, 그리고 소떡소떡 부스.
저는 특히 음식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한국 휴게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각국의 교통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죠. 먼저 일본과 싱가포르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파트로 넘어갔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누군가는 정말 휴게소냐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환경시설 같다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다고요. 한국의 휴게소는 휴게소이면서 동시에 공원이고 문화공간이고 환경시설이라고요.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을 설명할 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어요. 그는 이 시스템이 정말 정확하게 작동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확인했고 오차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센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청중들이 가장 흥미로워했습니다. 소떡소떡 사진을 보여주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고요.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공공급식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죠. 한국은 음식으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 수익성은 어떤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운영하고 수익성도 확보하면서 공공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벨기에 대표는 자기 나라도 한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독일 대표는 제 보고서 사본을 요청했죠. 저는 모두에게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유럽 언론에서 제 발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아시아에서 배울 게 있다면 지금 이 사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휴게소가 미래형 모델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제 분석이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벤치마킹 추진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로 시찰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건 체계였다고요. 한국의 작은 공간이 정책의 큰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발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업무를 하면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득문득 한국 휴게소가 떠올랐습니다. 소떡소떡의 맛, 정원의 바람, 태양광 패널 아래 드리운 그늘.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죠. 어느 날 저녁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루카스와 미아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소떡소떡 사진을 보고는 먹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진짜 가족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났고 저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관광 명소가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였죠. 저는 휴게소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짰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다고요.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다고요. 저는 웃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죠. 렌터카를 빌려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전광판에 표시되는 실시간 정보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를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안성휴게소였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다녔습니다. 정원을 구경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태양광 패널을 신기하게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식당가로 가서 소떡소떡을 샀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건네줬죠. 루카스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맛있다고 소리쳤어요. 미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회오리 감자도 사고 어묵도 사고 버터 옥수수도 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함께 나눠 먹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주변에 앉아 같은 걸 하고 있었죠.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곳이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우리는 여러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휴게소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매번 새로운 간식을 발견하고 즐거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휴가가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마지막 날 우리는 부산으로 가는 길에 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휴게소를 물들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풍겨왔죠.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간은 안전하고 따뜻하다고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왜 독일에는 이런 휴게소가 없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한다고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국가의 품격을 담은 그릇이자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의 집약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 그릇의 맛을 잊을 수 없다.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저는 한국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기술로 감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사람의 리듬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의 쉼을 생각하고 음식을 팔면서 사람의 행복을 생각했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피곤한지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관을 바꾼 경험이었죠. 유럽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보고서를 쓸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알릴 거예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숫자와 데이터만 담기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도 아이들의 웃음도 그리고 그 한 그릇의 맛도 함께 담길 거예요. 그게 진짜 한국을 전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한국의 휴게소는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인프라는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의 품격을 담은 그릇이자 사람을 배려하는 철학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엘레나가 발견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소떡소떡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의 휴게소를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연둥이 다연은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요. 출퇴근길,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연둥이 다연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